천년을 기다려온 침묵. 전설의 신검 칠지도. 조공이 아니다. 제국의 하사다. 쇠날에 새겨진 백제의 당당한 선언. 기록 너머의 진실. 뜨거운 불길 속에서 그것은 태어납니다. 1600년 전 백제장인의 숨결입니다. 7개의 가지가 솟아오른 기이한 칼. 우리는 이를 칠지도라 부릅니다. 일본 나현의 깊은 숲속 신비로운 성소. 이소노카미 신궁의 문이 열립니다. 1000년 넘게 닫혀있던 비밀의 창고. 그 어둠 속에서 차가운 철이 빛납니다. 1873년 가을의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대공사관 마사토모는 궤를 열었습니다. 먼지 쌓인 세월이 허공으로 흩어집니다. 그의 눈앞에 나타난 기이한 형태의 검. 좌우로 뻗은 6개의 날카로운 가지. 그것은 전설 속의 신검이 분명했습니다. 일본은 거대한 열광에 휩싸였습니다. 한반도 정벌의 증거를 찾았다 믿었습니다. 백제가 무릎 꿇고 바친 충성의 증표. 오랫동안 이 칼은 굴욕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칼날 위에 새겨진 금빛 글자들. 예순한 자의 명문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조공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국의 당당한 선언이었습니다. 기록 너머의 진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태화 4년 5월에 햇살은 눈부셨습니다. 백제장인은 조각칼을 깊게 밀어넣습니다. 철의 심장 속에 금실을 박아넣는 작업.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긴장감. 장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힙니다. 이 칼은 100번 단련한 철로 만들었습니다. 온갖 적병을 물리칠 신비로운 보검입니다. 명문은 칼의 태생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충격적인 단어 하나. 마땅히 후왕에게 줄만하다는 구절입니다. 후왕은 제후국의 왕을 뜻하는 말입니다. 백제왕이 일본 왕을 제후로 불렀습니다. 바친 것이 아니라 내려준 것이었습니다. 굴욕이 아니라 시해였던 그날의 기록. 일본 학계의 확신은 경악으로 바뀝니다. 백제왕은 외왕을 위해 이 칼을 만듭니다. 후세에 전하여 보이라는 준엄한 명령. 명문의 어조는 상급자의 목소리입니다. 섬나라의 왕을 다스리던 제국의 위엄. 칠지도는 백제의 통치 지팡이였습니다. 서기 369년의 백제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근초고왕은 북쪽 대지를 말로 누볐습니다. 고구려의 사유왕을 전사시킨 그해 백제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세상의 중심을 상징하는 황색 깃발. 왕은 승리의 열기를 칼에 담았습니다. 우수한 철기 기술은 백제의 자부심입니다. 철을 다루지 못하던 미개한 일본에게 백제는 문명의 빛을 전해주려 했습니다. 칠지도는 그 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양직공도에 그려진 사신들의 모습입니다. 비단옷을 입고 가죽신을 신은 백제인. 품격 있는 미소 뒤에 서 있는 외의 사신. 그는 신발도 신지 못한 맨발의 모습입니다. 문명의 격차는 이미 벌어져 있었습니다. 맨발의 사신이 문명국을 정벌했다는 말. 그것은 기록이 만들어낸 허구의 신화입니다. 칠지도의 금빛 글자가 이를 증명합니다. 백제는 일본의 스승이자 주인이었습니다. 철은 차가웠으나 진실은 뜨거웠습니다. 바닷길을 가로지르는 백제의 배들입니다. 그 배에는 칠지도와 철정이 실렸습니다. 철을 갈구하던 일본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 대가는 백제를 향한 충성과 복종. 칠지도는 동아시아 평화의 약속이었습니다. 장인 장안의 손길이 칼등에 머뭅니다. 그는 백제에서 건너간 최고의 기술자. 자신의 이름을 칼날 위에 새겨 넣으며 백제의 기술이 영원하길 바랐을 것입니다. 쇠는 녹슬어도 이름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일본의 고분에서 백제 보물이 나옵니다. 금동 신발과 관모가 흙 속에서 반짝입니다. 일본 왕족들은 죽어서도 백제를 꿈꿨습니다. 백제의 물건을 가져야 왕이 될 수 있었던 시대. 칠지도는 그 수많은 보물의 우두머리입니다. 역사는 때로 깊은 잠에 빠지기도 합니다. 녹에 가려진 진실은 100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침묵의 껍질을 벗깁니다. 칼날 위에 살아 숨쉬는 근초고왕의 숨결. 백제의 기상이 다시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는 이제 굴욕의 역사를 씻어냅니다. 칠지도는 제국의 당당한 임명장이었습니다. 바다를 호령하던 위대한 나라 백제. 그 찬란했던 기억이 금빛으로 살아납니다. 진실은 결코 부식되지 않는 법입니다. 바다는 더 이상 장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제의 위대한 영토를 잇는 길입니다. 4세기 후반 한강의 물결은 거침없었습니다. 백제는 동아시아 해상교역의 심장이었습니다. 중국 남조와 외 열도를 잇는 거대한 물길. 칠지도는 그 길을 지배하는 통행권이었습니다. 외의 사신들이 백제의 포구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백제의 화려한 보물에 압도당합니다.
비단과 활 그리고 눈부신 철덩어리들. 철정은 당시 최고의 가치를 지닌 화폐입니다. 백제는 철을 통해 섬나라의 정치를 움직였습니다. 칠지도는 그 거대한 약속의 마침표였습니다. 근초고왕은 바다 너머를 응시했습니다. 대방의 유민들은 유능한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제의 배를 더 멀리 보냈습니다. 백제의 상선이 닿는 곳마다 문명이 피어납니다. 칠지도가 새겨진 금빛 글자는 승전보였습니다. 바다는 그렇게 백제의 호수가 되었습니다. 1600년의 세월은 가혹했습니다. 강철의 몸 위로 검은 녹이 두껍게 쌓였습니다. 진실은 신궁의 어둠 속에 봉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녹 아래의 글자들은 살아있었습니다. 1873년 시작된 치열한 해석의 전쟁. 글자 하나하나가 역사의 저울을 흔듭니다. 태화사년이라는 연호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근초고왕이 승리했던 그 해입니다. 일본은 애써 그 시간을 외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X선은 진실의 뼈대를 보여줍니다. 조공의 기록이 아닌 하사의 선언입니다. 금실의 궤적은 백제의 자부심을 말합니다. 후왕에게 마땅히 줄만하다는 구절. 그것은 제후에게 내리는 통치권의 상징입니다. 일본 학계의 억측은 힘을 잃어갑니다. 칼날 위의 글자들은 당당하게 포효합니다. 백제의 위엄을 후세에 알리라는 명령. 진실은 녹 아래에서 금빛으로 타올랐습니다. 흙 속에 새겨진 흔적들도 말을 건넵니다. 일본 고분에서 백제의 향기가 배어나옵니다. 에다 후나야마의 금동 신발이 증거입니다. 무령왕릉의 보물과 쌍둥이처럼 닮았습니다. 일본 왕족들은 죽어서도 백제를 갈구했습니다. 그들에게 백제는 천국으로 가는 통로였습니다. 도레인 장안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그는 백제의 기술을 외에 심은 설계자. 그의 이름이 칼등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백제의 기술 없이는 일본의 역사도 없습니다. 그를 가르치고 철을 다루는 법을 전했습니다. 맨발의 사신은 그렇게 문명을 입었습니다. 근초고왕의 시대는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황색 깃발을 휘날리며 천하를 호령했습니다. 왕은 칠지도를 하사하며 평화를 설계했습니다. 권력은 유한하나 문화의 힘은 영원합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영원할 것임을 믿었습니다. 칠지도는 그 믿음이 빚어낸 결정체입니다. 제국의 태양은 서서히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백제의 정신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한성이 함락되던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바다 건너 전해진 칼날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장인의 혼은 외의 땅에서 다시 피어났습니다. 칠지도는 제국의 맥박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대한 돌무지 무덤 앞에 섭니다. 석촌동 3호분에 잠든 위대한 임금의 꿈. 무덤은 침묵하지만 유물은 웅변합니다. 우리가 누구였는지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백제의 태양은 지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철 속에 뜨겁게 응축되었을 뿐입니다. 칠지도는 다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일본 신궁에 굳게 닫힌 창고 안에서 칠지도는 여전히 서늘한 기운을 내뿜습니다. 그것은 한일 양국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갈등을 넘어 화해로 가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이제 칠지도를 다시 정의합니다. 누구의 우월함을 겨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찬란한 소통의 역사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백제는 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칼에 글을 새겨 문명을 깨우려 했습니다. 그것이 칠지도가 가진 진정한 위력입니다. 나레이션의 긴 여정이 여기서 멈춥니다. 하지만 백제의 불꽃은 우리 가슴에 남습니다. 예순한 자의 명문을 가슴에 깊이 새깁니다. 우리는 다시 세상의 중심을 향해 걷습니다. 장인의 손길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진실은 이제 우리를 새로운 미래로 이끕니다. 제1장 금단의 숲, 잠들어 있던 철의 목소리. 일본 나라현 천리시의 깊은 숲 속에는 이소노카미 신궁이라 불리는 오래된 성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일본의 초대 천황이 나라를 세울 때 사용했다는 신검을 모시는 아주 신성한 장소입니다. 신궁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 사람의 발길을 엄격히 금지하는 금족지가 존재합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곳은 오직 신과 바람만이 머무는 고요한 침묵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1873년의 어느 가을날, 그 정적은 한 남자의 거친 숨소리에 의해 깨어지고 맙니다. 그의 이름은 간 마사토모, 당시 신궁의 대궁사로 부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민족주의 사학을 정립하려던 야심가이자 철저한 국수주의자였습니다. 간 마사토모는 천황의 허가를 얻어 금단 구역인 신고의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소리와 함께 수백 년의 먼지가 허공으로 흩날렸습니다. 어두컴컴한 창고 안에서 그는 괴 하나를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지금껏 본 적 없는 기이한 형태의 칼 한 자루가 누워 있었습니다.
길이 75cm의 검신 위로 좌우 3개씩 날카로운 가지가 뻗어나온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나뭇가지가 솟아오른 듯한 그 모양은 서늘하면서도 압도적인 위엄을 풍겼습니다. 간 마사토모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 서기에 기록된 전설의 칼 칠지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시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며 천황 중심의 중앙 집권제를 공고히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민족이 한반도보다 우월하다는 역사적 증거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칠지도의 발견은 그야말로 마른 가뭄에 내린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간 마사토모는 떨리는 손으로 칼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는 이 칼이 고대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증명할 결정적 물증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일본 서기의 기록에 따르면 신공황 후 52년에 백제 사신이 와서 이 칼을 바쳤다고 전합니다. 일본 학계는 이 구절을 근거로 칠지도를 백제가 일본에 바친 헌상품이라 규정했습니다. 그들은 칠지도가 일본의 속국이었던 백제의 충성을 맹세하는 징표라며 열광했습니다. 켜켜이 쌓인 녹 아래에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지 확인하기도 전의 일이었습니다. 칠지도는 발견되자마자 일본의 국보로 지정되며 신격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역사의 진실은 그리 쉽게 가려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간 마사토모가 직접 녹을 닦아내기 시작하자 칼날 위에서 금빛 글자들이 드러났습니다. 예순한 자에 달하는 그 명문들은 일본이 믿고 싶었던 신화의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기록 너머의 침묵이 비로소 입을 열 준비를 마친 순간이었습니다. 간 마사토모는 자신의 저서 외래금기 문자기에서 발견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적었습니다. 그는 칼 표면의 녹을 제거할 때마다 나타나는 글자들을 보며 내심 당혹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명문을 필사하며 그 의미를 파헤쳤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고 싶었던 것은 오직 일본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단어뿐이었습니다. 철에 새겨진 글자들은 1600년의 시간을 견뎌낸 백제 장인의 외침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굴복하며 바친 비굴한 조공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다 건너 세상을 호령하던 제국의 당당한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간 마사토모가 열어젖힌 것은 단순한 창고문이 아니라 왜곡된 역사의 두꺼운 껍질이었습니다. 이제 칠지도는 일본의 국보가 아닌 백제의 자존심으로서 다시 읽혀야 했습니다. 제2장 찬란한 금빛, 쇠날에 새겨진 제국의 선언. 두꺼운 녹을 벗겨내자 마침내 칠지도의 진면목이 세상을 향해 그 빛을 발했습니다. 검신 앞뒤로 정교하게 새겨진 금상감 명문은 보는 이의 넋을 잃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시 백제의 금속 공예 기술이 얼마나 비약적으로 발달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명문의 내용은 기술적인 감탄을 넘어 역사적인 대격변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명문의 시작은 태화 4년 5월 16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로 문을 엽니다. 여기서 태화라는 연호는 당시 동진의 연호를 빌려 쓴 것으로 369년을 가리킵니다. 이는 백제의 근초고왕이 한반도 전역을 누비며 위세를 떨치던 전성기와 일치합니다. 백제는 단순히 칼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시간 속에 이 칼의 의미를 박제해 두었던 것입니다. 칼의 앞면에는 100번 단련한 철로 이 칼을 만들었으니 온갖 적병을 물리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칠지도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신령한 보검임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은 일본 학계를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마땅히 후왕에게 줄만하다는 구절이 선명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후왕이란 황제가 제후국의 왕을 부를 때 사용하는 극히 권위적인 칭호입니다. 백제왕이 일본 왕을 자신의 제후로 간주하고 이 칼을 내려주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일본이 주장하던 헌상이나 조공이라는 단어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바친 것이 아니라 내려주었다고, 굴욕이 아니라 시해였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학계는 이 후왕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는데 애를 먹으며 온갖 억측을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글자가 훼손되어 잘못 읽은 것이라는 주장까지 펼치며 진실을 외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1981년 실시된 X선 촬영 결과 명문의 실체는 더욱 뚜렷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칠지도의 뒷면에는 백제왕이 외왕을 위해 이 칼을 만들었으니 후세에 전해 보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전하여 보이라는 표현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내리는 전형적인 명령의 어투입니다. 백제왕의 지시를 받들어 칼을 제작하고 이를 외 왕에게 하사했다는 문맥이 완성됩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 근초고왕은 체격이 크고 식견이 원대하여 주변 나라들이 감히 우러러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칠지도는 바로 그러한 근초고왕의 자신감이 응축된 결정체였습니다. 백제는 왜 이 칼을 일본에 보냈을까요? 4세기의 동아시아는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고구려와의 격렬한 전쟁을 치르던 백제에게 일본은 중요한 외교적 파트너였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대등한 동맹이 아니라 철저한 상하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백제는 우수한 철기 문화와 선진 문물을 전수해주며 일본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었습니다. 칠지도는 그 관계를 규정하는 일종의 임명장이자 신뢰의 징표였습니다. 백제의 앞선 기술로 빚어낸 이 칼을 소유한다는 것은 곧 백제의 권위를 인정받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일본 왕에게 칠지도는 신성한 보물이었겠지만 백제 왕에게 그것은 제후를 다스리는 통치 도구였습니다. 명문의 글자 하나하나에는 당시 백제가 누렸던 중원의식과 황제적 자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간 마사토모가 발견했던 그날의 흥분은 이제 당혹감과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미 차가운 철의 몸체 위에서 금빛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칠지도는 일본의 건국 신화를 뒷받침하는 도구가 아니라 백제의 위대한 역사를 증명하는 파수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칼을 통해 4세기 동아시아의 중심이 어디였는지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제3장 100번의 두드림, 강철에 깃든 불멸의 혼. 백제의 대장간은 잠들지 않는 불꽃으로 가득했습니다. 섭씨 1000도가 넘는 가마의 열기가 장인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칠지도를 만드는 과정은 단순한 제작이 아니라 고행에 가까운 의식이었습니다. 쇠를 달구고 두드리는 소리가 백제의 하늘을 웅장하게 울렸습니다. 장인은 삿된 기운이 끼어들지 않도록 정갈하게 몸을 씻었습니다. 명문에는 이 칼이 100번 단련한 철로 만들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백제 제철 기술의 정수를 말합니다. 쇠를 반으로 접어 두드리고 다시 펴는 작업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래야만 불순물이 빠지고 강인하면서도 유연한 강철이 탄생합니다. 현대과학으로 분석해도 백제의 백년철은 완벽에 가까운 구조를 가집니다. 칠지도의 가장 놀라운 점은 그 독특한 7개의 가지입니다. 틀에 쇳물을 부어 만드는 주조 방식으로는 이 강도를 낼 수 없습니다. 오직 뜨거운 쇠를 망치로 두드려 모양을 잡는 단조 방식이어야 합니다. 가운데 줄기를 축으로 좌우 3개씩 가지를 뻗게 하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4세기 당시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고난도 기술이었습니다. 가지 하나하나를 만들 때마다 장인은 백제의 안녕을 기도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북두칠성을 상징하며 하늘의 권위를 뜻했습니다. 칼날의 형태가 완성되면 이제 가장 정교한 작업인 상감이 시작됩니다. 칼등에 조각칼로 글자를 파내는 작업은 한치의 오차도 허용치 않았습니다. 조금만 빗나가도 수개월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파여진 글자 홈 속으로 가느다란 금실을 채워 넣었습니다. 순금을 실처럼 뽑아내어 철의 심장 속에 단단히 박아 넣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금상감 유물의 탄생입니다. 금은 변치 않는 불멸을 상징하며 백제의 위엄을 영원히 새겼습니다. 완성된 칠지도는 눈이 시릴 정도로 찬란한 빛을 내뿜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철을 스스로 생산할 기술조차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백제의 철제 무기는 신의 도구와도 같았습니다. 일본 서기에는 백제가 보내준 철 덩어리를 보고 기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철은 곧 국력이자 문명의 척도였던 시대였습니다. 백제는 그 귀한 철을 다루는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칠지도는 백제가 가진 과학기술의 집약체였습니다. 단순한 무기를 넘어 문명의 격차를 보여주는 상징물이었습니다. 장인은 칼자루를 갈무리하며 제국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이 칼이 바다를 건너 외의 왕에게 전달될 때 느낄 경외심입니다. 그것은 무력보다 강한 문화의 힘이었습니다. 백제의 불꽃은 차가운 철에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1600년이 지나도 금빛 명문이 선명한 이유는 바로 이 정성 때문입니다. 쇠는 녹슬어도 그 안에 담긴 장인의 혼은 부식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칼은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의 손으로 전달됩니다.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던 근초고왕의 원대한 계획이 시작됩니다. 제4장 황색 깃발의 위엄, 천하의 중심을 선포하다. 서기 369년 한반도의 대지는 말발굽 소리로 진동했습니다. 백제의 근초고왕은 북쪽으로 군사를 몰아 고구려와 마주섰습니다. 치양성 전투에서 백제군은 고구려의 기세를 단숨에 꺾어버렸습니다. 승전보를 울리며 평양성까지 진격한 백제군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고구려의 사유왕이 전사했다는 소식은 동아시아를 뒤흔들었습니다. 전투 직후 근초고왕은 웅장한 열병식을 거행했습니다. 수만 명의 군사들 앞에서 왕은 거대한 황색 깃발을 내걸었습니다. 황색은 오직 천하의 중심인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는 색깔이었습니다. 백제는 더 이상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스스로 세상의 중심임을 자처하는 중원의식의 표현이었습니다. 칠지도는 바로 이 승리의 열기 속에서 제작되었습니다. 명문에 새겨진 태화사녀는 바로 근초고왕이 승리한 그 해입니다. 왕은 승전의 기쁨을 금빛 글자에 담아 일본에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선물이 아니라 승리자의 여유였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에게 평화와 문명을 하사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당시 백제는 남쪽으로도 마흔의 자녀 세력을 완전히 통합했습니다. 전남 곡성과 해남 지역까지 백제의 영토가 확장되었습니다. 이제 한반도의 중남부는 명실상부한 백제의 땅이 되었습니다. 풍부한 농업 생산력과 철광석은 백제의 국력을 뒷받침했습니다. 근초고왕은 내실을 다지는 동시에 바다 너머를 응시했습니다. 백제 왕은 칠지도를 하사하며 일본 왕을 후왕이라 칭했습니다. 제후국의 왕으로 임명한다는 고도의 정치적 메시지였습니다. 당시 일본 열도에는 수많은 소국이 난립하며 혼란스러웠습니다. 백제는 그중 야마토 정권을 선택해 파트너로 삼았습니다. 백제의 선진 문물을 줄 테니 충성을 다하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칠지도의 7가지는 백제가 구축한 교역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중국의 남조와 한반도, 그리고 일본 열도를 잇는 거대한 네트워크입니다. 백제는 그 길의 주인공이자 모든 문물이 모이는 중심지였습니다. 칠지도는 그 길을 통행할 수 있는 일종의 증명서와도 같았습니다. 백제의 보호 아래 바닷길이 열리고 문화가 흘러갔습니다. 근초고왕은 칼을 보내며 후세에 전하여 보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권위는 대를 이어 영원할 것이라는 강력한 자신감이었습니다. 일본 왕은 이 칼을 신성한 신궁의 깊은 곳에 모셨습니다. 백제의 권위가 곧 자신의 권력을 지탱하는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칠지도는 신이 내린 축복이자 지배의 근거였습니다. 황색 깃발이 휘날리던 백제의 궁궐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대륙의 학자와 장인들이 백제로 모여들어 재능을 펼쳤습니다. 근초고왕은 그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제국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칠지도는 그 찬란한 문명의 정점에서 피어난 꽃이었습니다. 기록은 짧지만 그 안에 담긴 위엄은 1000년을 넘었습니다. 제5장 양직공도의 진실, 품격과 야만의 경계. 중국 양나라의 도성인 건강성에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사신들이 황제를 아련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그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한 그림이 바로 양직공도입니다. 그림 속에는 4세기에서 6세기 사이 동아시아의 민낯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백제 사신과 외 사신의 모습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먼저 백제 사신의 모습을 살펴보면 절로 감탄이 나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수염 없는 깔끔한 얼굴입니다. 몸에 딱 맞는 관복을 입고 가죽신을 신은 모습이 당당합니다. 세련된 매너와 유창한 외교 수완은 대국 사신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중국인들조차 백제를 문화의 나라라고 칭송할 정도였습니다. 반면 그 뒤에 서 있는 외의 사신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습니다. 옷은 바느질도 하지 않은 천을 대충 몸에 둘러 묶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맨발로 서 있는 모습입니다. 신발을 신는 법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던 야만적인 상태였습니다. 이 그림 한 장이 칠지도가 건너갔던 당시의 진실을 말해줍니다. 문명국인 백제와 미개했던 당시의 일본 사이에는 거대한 벽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백제를 정벌했다는 임나일본 부설이 얼마나 허구인지 증명합니다. 맨발의 사신이 신발을 신은 나라를 지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기술과 문화의 격차는 곧 권력의 상하관계를 결정지었습니다. 백제는 이런 일본에게 글을 가르치고 철을 다루는 법을 전수했습니다. 아직 국가의 기틀도 잡지 못한 일본에게 백제는 스승이었습니다. 칠지도는 그 스승이 제자에게 내어준 최고의 교과서였습니다. 일본 왕이 칠지도를 보고 느꼈을 감정은 숭배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압도적인 문명의 힘이었습니다. 백제 왕족들은 담노라 불리는 지방 행정구역을 다스렸습니다. 일본 또한 백제의 거대한 영향력 아래 있는 하나의 담노와 같았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유력 가문 중에는 백제에서 건너간 이들이 많았습니다. 목나근자와 같은 장군들이 일본 열도에서 백제의 이익을 대변했습니다. 그들은 백제의 기술과 행정 시스템을 일본에 심었습니다. 칠지도의 명문 속에 담긴 후왕이라는 글자는 이 관계의 마침표입니다. 제후로서의 도리를 다하라는 백제왕의 준엄한 목소리입니다. 일본은 이 칼을 받음으로써 백제의 질서 안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들은 백제가 주는 선진 문물에 목말라하며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양직공도의 사신 모습은 그 실체적인 증거인 셈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때로는 유물이 기록보다 진실합니다. 칠지도는 침묵 속에서 백제의 찬란한 위상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품격 있는 백제 사신의 미소 뒤에는 강력한 국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국력은 바다를 건너 거대한 교역의 시대를 엽니다. 동아시아의 모든 길이 백제로 통하던 위대한 제국의 시간입니다. 제6장 파도를 넘는 철의 길, 바다 위의 제국. 바다는 장벽이 아니라 백제의 위대한 영토를 잇는 길이었습니다.
한강 하류의 포구에는 매일같이 낯선 이방인들의 배가 머물렀습니다. 4세기 후반, 백제는 동아시아 해상 교역의 심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물길은 중국 남조와 외 열도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칠지도는 그 거대한 바닷길을 지배했던 백제의 통행권이었습니다. 일본 서기의 기록을 보면 당시 외의 사신들이 백제를 방문합니다. 그들은 백제가 내놓은 보물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비단과 활,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을 놀라게 한 것은 철정이었습니다. 철정은 쇠를 다루기 전 단계의 덩어리로 당시 최고의 화폐였습니다. 백제는 이 귀한 철 덩어리 40개를 외의 사신에게 건넸습니다. 당시 외 열도는 철을 생산할 기술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에게 철은 곧 생존이었고 권력을 상징하는 신령한 돌이었습니다. 백제가 건넨 철정은 외의 소국들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백제는 철을 통해 바다 건너 섬나라의 정치를 설계했던 것입니다. 칠지도는 그 설계의 정점이자 변치 않는 약속의 징표였습니다. 근초고왕은 대방의 유민들을 포용하여 외교의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중국 문물에 정통했던 그들은 백제의 항해수를 비약적으로 높였습니다. 백제의 배들은 거친 파도를 뚫고 중국 남경과 외의 규슈를 누볐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백제의 상선이 닿는 곳마다 새로운 문명이 피어났습니다. 칠지도가 새겨진 금빛 명문은 그 찬란한 교역의 승전보였습니다. 외의 사신들은 백제의 궁궐에서 자신들의 초라함을 깨달았습니다. 황색 깃발이 휘날리는 한성의 위용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질서 정연한 관료 체제와 화려한 복식은 문명의 정수였습니다. 그들은 백제 왕 앞에 엎드려 선진 문물의 수혜를 간청했습니다. 근초고왕은 그 간청에 대한 답으로 칠지도를 하사하기로 합니다. 칠지도를 만드는 철은 백제 남부의 비옥한 철산지에서 왔습니다. 장인들은 쇠를 달구며 바다 너머로 이어질 백제의 꿈을 담았습니다. 이 칼이 닿는 곳마다 백제의 법과 질서가 세워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철은 차가웠으나 그 안에 담긴 열망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칠지도는 그렇게 백제의 바다를 수호하는 신검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전북 부안의 중막동 유적은 그날의 흔적을 간직합니다. 바다를 마주한 절벽 위에서 수많은 제사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백제의 토기와 외의 석재 모조품이 한자리에서 섞여 나옵니다. 바다의 신에게 안녕을 빌며 함께 제사를 지냈던 기록입니다. 칠지도가 건너갔던 그 길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아닌 문명의 길이었습니다. 백제의 항해사들은 별자리를 보며 어두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칠지도가 상징하는 제국의 자부심이 들려 있었습니다. 외의 왕은 해안가까지 마중 나와 백제의 배를 맞이했습니다. 칠지도를 건네받는 순간 그는 비로소 정당한 통치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바다는 그렇게 백제의 품 안에서 하나의 거대한 호수가 되었습니다. 제7장 지워진 61자, 녹슬지 않는 진실의 전쟁. 1600년의 세월은 가혹하게도 강철의 몸을 갉아먹었습니다. 이손오카미 신궁의 칠지도는 검은 녹에 뒤덮여 침묵했습니다. 1873년간 마사토모가 녹을 닦아내기 전까지 진실은 봉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녹이 벗겨진 후에도 역사의 왜곡이라는 더 큰 녹이 기다렸습니다. 61자의 명문을 두고 한일 양국의 치열한 해석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명문의 첫머리에 새겨진 연호였습니다. 일본 학계는 이를 신공황 후의 연대로 끼워 맞추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훼손된 글자 사이로 태화라는 연호가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는 369년 백제의 근초고왕이 생존했던 명백한 시기였습니다. 칼은 스스로 태어난 시간을 증명하며 왜곡된 연대를 밀어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발견될 때마다 역사의 저울추가 흔들렸습니다. 특히 마땅히 후왕에게 줄만하다는 구절은 결정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일본은 후왕이라는 단어를 애써 부정하거나 다른 뜻으로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고대 동아시아의 문법에서 이는 명백한 하사의 의미였습니다. 황제가 제후에게 내리는 자비로운 통치권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1981년 실시된 X선 촬영은 명문의 실체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금실의 궤적이 스크린 위에 나타났습니다. 훼손된 줄 알았던 글자들이 백제장인의 정교한 손길로 되살아났습니다. X선은 일본이 덮어버리려 했던 진실의 뼈대를 투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조공의 기록이 아니라 명백한 상하관계의 선언이었습니다. 명문 뒷면에 전하여 보이라는 문구 역시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를 단순히 소중히 간직하라는 뜻으로 해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왕이 신하에게 내리는 준엄한 명령의 어투였습니다. 백제의 위엄을 후세에 영원히 알리라는 제국의 명령이었습니다. 칼날 위의 글자들은 천년의 침묵을 깨고 당당하게 포효했습니다. 해석의 전쟁은 단순히 학술적인 논쟁을 넘어선 자존심의 싸움이었습니다.
일본은 국보 칠지도를 통해 자신들의 고대사를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기록은 문맥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백제의 철기 기술과 금상감 기법은 그 자체로 문명의 우위를 말했습니다. 진실은 녹 아래에서도 여전히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돋보기를 들고 보이지 않는 글자의 획을 쫓았습니다. 지워진 글자 하나를 찾기 위해 밤을 지새우며 고대 문헌을 뒤졌습니다. 삼국사기와 일본 서기, 그리고 칠지도의 명문이 교차 검증되었습니다. 조각난 퍼즐이 맞춰질 때마다 백제의 거대한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칠지도는 더 이상 일본의 신검이 아닌 백제의 역사서가 되었습니다. 기록 너머의 침묵은 그렇게 서서히 울림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명문 61자는 백제가 꿈꿨던 천하 질서의 설계도였습니다. 비록 세월에 깎이고 사람의 손에 훼손되었을지언정 본질은 남았습니다. 칠지도는 박물관의 차가운 유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증언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글자들 사이에서 근초고왕의 순결을 느낍니다. 제8장 흙 속에 새겨진 흔적, 증명된 문화의 흐름. 진실은 칠지도라는 단 한 자루의 칼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일본 열도 곳곳의 고분에서는 백제의 향기가 짙게 배어나옵니다. 구마모토현의 에다 후나야마 고분에서 발견된 금동 신발이 그 증거입니다. 이 신발은 백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것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바닥에 새겨진 정교한 문양까지 백제의 장인 정신을 그대로 옮겨놓았습니다. 당시 일본의 왕족들은 죽어서도 백제의 물건을 곁에 두길 원했습니다. 백제의 금동관모와 장신구는 그들에게 천국으로 가는 통행권이었습니다. 문명의 최첨단을 걷던 백제의 물품은 그 자체로 신성한 권위였습니다. 일본의 고분은 백제의 문화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보여주는 거대한 저장고입니다. 칠지도는 그 수많은 보물 중 가장 상징적인 존재였을 뿐입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백제의 도레인들이 일본 열도에 끼친 영향은 막대합니다. 목나근자와 그의 아들 목만치는 외의 정치를 좌우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망명객이 아니라 백제의 선진 시스템을 이식한 설계자였습니다. 백제의 행정 조직과 토목 기술은 일본 고대 국가 형성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칠지도는 그 인적 교류의 신뢰를 담보하는 계약서였습니다. 백제의 박사들은 일본의 천자문과 논어를 전하며 정신세계를 깨웠습니다. 아직 문자가 없던 일본에게 유교와 불교는 거대한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인들은 백제에서 온 스승들을 정중히 모시며 새로운 세상을 배웠습니다. 양직공도에 그려진 맨발의 사신은 그렇게 백제의 도움으로 신발을 신게 되었습니다. 문명의 흐름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과 같았습니다. 칠지도의 명문에 등장하는 장안이라는 인물은 백제의 도레인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일본 열도에서 철을 다스리며 백제의 기술을 전파한 인물이었습니다. 칼등에 새겨진 그의 이름은 기술의 국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백제의 기술 없이는 일본의 역사도 시작될 수 없었음을 말해줍니다. 흙 속에 묻혀있던 칼들은 저마다 장안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일본 학계는 이러한 고고학적 증거들 앞에서도 오랫동안 침묵해왔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백제의 제후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석촌동의 거대한 돌무지 무덤은 백제의 압도적인 힘을 증명합니다. 근초고왕이 누렸던 부와 권력은 바다 너머 일본까지 닿기에 충분했습니다. 칠지도는 그 거대한 제국의 그림자 중 아주 작은 일부였습니다. 충남 천안의 용원리 유적에서도 중국제 청동 주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백제가 독점했던 국제교역망의 실체를 보여주는 유물입니다. 백제는 중국의 최고급 문물을 들여와 자신들의 방식으로 재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일본에 나누어주며 문화적 패권을 유지했습니다. 칠지도는 그 패권의 정점에서 하사된 최고의 훈장이었습니다. 이제 칠지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것은 일본의 국보가 아니라 백제가 세계를 향해 뻗었던 손길입니다. 흙 속에서 발견된 수많은 장신구와 칼들이 칠지도의 증인이 되어줍니다. 문명은 나눌 때 비로소 위대해진다는 사실을 백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칠지도는 그 나눔의 미학이 빚어낸 인류사의 걸작입니다. 제구장 대제국의 황혼, 영원히 타오르는 백제의 태양. 근초고왕의 시대는 백제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여름이었습니다.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질러 북으로는 평양을 위협하고 남으로는 마한의 끝자락까지 백제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대륙의 요서 지방에 백제군이 주둔했다는 기록은 당시 백제의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말해줍니다. 칠지도는 바로 그 광활한 제국을 하나로 묶는 보이지 않는 끈이었습니다. 왕은 칠지도를 하사하며 단순히 외를 복속시킨 것이 아니라 백제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평화를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태양도 서서히 수평선 너머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근초고왕은 침전에 누워 자신의 생애를 반추했을 것입니다.
전장에서 휘둘렀던 수많은 칼날과 외의 왕에게 보냈던 칠지도의 금빛 명문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은 유한하나 문화의 힘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신이 세운 이 찬란한 제국이 비록 쇠락할지라도 칠지도에 새겨진 백제의 정신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근초고왕의 사후 백제는 잠시 혼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고구려의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 남진을 시작하며 백제의 영토를 압박해왔습니다. 한성은 함락되었고 왕족들은 남쪽으로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백제인들은 칠지도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왜 열도에 뿌리내린 백제의 기술과 학문은 여전히 백제의 든든한 우방이 되어주었습니다. 칼 한 자루가 맺어준 인연은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운 순간에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백제의 장인들은 나라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조각칼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외의 땅에서 새로운 백제를 건설하며 칠지도의 상감기법을 이어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본의 고대 유물에서 백제의 흔적을 찾는 것은 그들의 끈질긴 생명력 덕분입니다. 칠지도는 단순히 박물관에 갇힌 유물이 아니라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제국의 맥박입니다. 근초고왕이 꿈꿨던 천하질서는 칼날 위에서 여전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승리한 자의 전유물이라 하지만 칠지도는 패배한 나라의 위대함을 말해줍니다. 백제는 비록 전장에서 고구려에 밀렸을지언정 문화의 전장에서만큼은 영원한 승자였습니다. 일본인들이 그토록 소중히 지켜온 칠지도는 사실 백제가 그들에게 준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문명의 불꽃을 전해주고 제후의 품격을 가르쳤던 백제의 위엄입니다. 칠지도는 그렇게 백제의 황혼 속에서도 홀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근초고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석촌동의 거대한 돌무지 무덤 앞에 섭니다. 그 거대한 돌더미 아래 잠든 것은 한 명의 왕이 아닙니다. 동아시아를 호령하던 제국의 자부심과 칠지도를 벼려냈던 장인의 혼입니다. 무덤은 침묵하지만 칠지도는 웅변합니다. 우리가 누구였는지, 우리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말입니다. 백제의 태양은 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칠지도라는 차가운 철 속에 뜨겁게 응축되었을 뿐입니다. 제10장 침묵을 깬 진실, 미래를 향한 백제의 유산. 160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칠지도는 다시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느냐고 말입니다. 일본 나현의 이소노카미 신궁, 그 굳게 닫힌 신구 안에서 칠지도는 여전히 서늘한 기운을 내뿜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이 칼을 자신들의 국보라 부르며 신성시합니다. 하지만 칼날 위에 예순한 자는 더 이상 일본만의 비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일 양국이 함께 풀어야 할 거대한 숙제이자 화해의 열쇠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칠지도를 두고 갈등해왔습니다. 누군가는 조공의 증거라 우기고 누군가는 지배의 상징이라 외쳤습니다. 하지만 칠지도의 본질은 대결이 아닌 소통에 있습니다. 백제는 왜 일본에게 이토록 정교한 칼을 보냈을까요? 그것은 함께 문명의 길을 걷자는 제국의 제안이었습니다. 칼은 상처를 입히는 도구이지만 칠지도는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달이었습니다. 금상감으로 새겨진 정성스러운 글자들은 적대감이 아닌 신뢰의 언어였습니다. 칠지도를 통해 우리는 4세기 백제의 과학 정신을 배웁니다. 철을 다스리고 금을 입히던 그 정교한 기술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저력이 되었습니다. 백제 장인이 땀 흘리며 두드렸던 그 망치 소리는 이제 첨단 산업 현장의 진동으로 이어집니다. 칠지도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를 지탱하는 뿌리입니다. 우리가 칠지도에 열광하는 이유는 그 안에 담긴 타협하지 않는 장인 정신과 세계를 향한 진취적인 기상 때문입니다. 기록 너머의 침묵은 이제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되어 우리 귓가에 울립니다. 근초고왕이 휘날렸던 황색 깃발은 오늘날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선 우리의 모습과 겹쳐집니다. 칠지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국력이란 단순히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감동시키는 문화의 힘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백제는 칼로 사람을 죽이는 대신 칼에 글을 새겨 사람을 살리고 문명을 깨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칠지도가 가진 진정한 위력입니다. 이제 칠지도를 둘러싼 왜곡된 논쟁을 멈추어야 할 때입니다. 칠지도는 누구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대 동아시아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소통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바다를 건너간 칼 한 자루가 1000년 넘게 보존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기적 같은 인연을 이제는 갈등이 아닌 공존의 증거로 삼아야 합니다. 백제인이 남긴 금빛 메시지는 미래를 향한 평화의 약속입니다. 나레이션의 긴 여정이 끝납니다. 칠지도는 다시 차가운 유리장 안으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가슴 속에는 뜨거운 백제의 불꽃이 남았습니다. 예순한 자의 명문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의 중심을 향해 나아갑니다.
근초고왕의 원대한 식견과 장인의 섬세한 손길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칠지도, 그것은 기록이 생략한 인간의 고뇌와 선택이 빚어낸 가장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침묵을 깨고 나온 진실은 이제 우리를 새로운 미래로 인도합니다.